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류슈와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이은 산문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표제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외에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등 삶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의 이야기들 낭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파키스탄과 인도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캬할해라고 묻는다. 너의 할이 어떠한가 라는 뜻이다. 이때의 할은 흔히 상태를 의미하지만 본래는 현재 가슴의 상태를 가리킨다. 지금 너의 가슴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넉넉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지금 너의 가슴에 기쁨이 있는가, 너의 영혼에 생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북인도 바라나시의 뒷골목에 내가 종종 가는 찻집이 있다. 작고 허름하지만 짜이 맛이 좋아서 현지인뿐 아니라 외국 여행자들도 북적인다. 2살 터울의 형제가 운영하는데 그림 실력이 뛰어난 동생은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어느 날 아침 찻집 안쪽 나무 걸상에 앉아 지역신문에 난 음악회 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인도인 남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다. 얼핏 보기에도 짜이를 마시러 온 것은 아닌 듯했다.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턱이 진 입구로 올라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길에 서서 찻집 안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구걸을 하러 온 것도 아닌 듯했다. 찻집 앞 골목은 폭이 1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오토바이와 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남자가 걸리적거렸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찻집 안을 응시했다. 다들 그를 정신 이상자쯤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아침마다 그 찻집에 들르는 웬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나로서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남자는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 8시 무렵 찻집 앞에 나타나 등굣길의 아이들, 겐지스 강으로 향하는 순례자들, 가게 문 열러가는 배 나온 남자, 채소 시장 가는 뚱뚱한 여인에게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우두커니 찻집 안을 바라보았다. 배고픈 표정 같기도 하고 초점이 없지만 무언가 갈구하는 눈동자였다. 마침내 내가 신문을 접고 남자에게 다가가 캬할해 하고 인사를 하자 그도 캬할해 하고 반응을 보였다. 내가 힌디어로 이름을 물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뜻밖에도 그는 영어로 대답을 했다. 어느 정도는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동네 주민이 아니라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흘러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짜이 한 잔을 건네며 날마다 그곳에 오는 이유를 물었다. 뜨거운 유리잔을 때 묻은 손으로 감싸고서 남자는 턱으로 찻집 안을 가리켜 보였다.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찻집 안 맞은편 벽을 가리켰다. 그제야 나는 그곳에 걸린 그림을 보게 되었다. 작은 액자에 담긴 그림이었다. 여러 번 그곳을 들른 나도 눈여겨본 적 없는 찻집 주인의 동생이 그린 평범한 작품이었다. 가느다란 선에 옅은 푸른색과 갈색 물감을 번지도록 칠한 그림 속에서 사리를 입은 여인이 2팔로 갓난아이를 공중에 들어올리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을 응시하는 남자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초점 없는 눈처럼 보였던 것은 그 물기 때문이었다. 짜이를 마실 생각도 하지 않고 남자는 자신에게도 그림 속 여인 같은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내와 아이가 1년 전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것이다. 충격을 받은 그는 떠돌며 살아갔고, 그러다 우연히 찻집에 걸린 그 그림을 발견하고는 날마다 그곳에 와서 몇 시간이고 물기 맺힌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행복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고통은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유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쩌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듬해 다시 갔을 때는 며칠을 기다려도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찻집 형제와 단골 손님들에게 물어도 행방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 그림만 변함없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내 인도인 친구 산자이가 즐겨 부르는 영화 주제곡에 이런 가사가 있다. 두니아메 키트나감해, 메라감 키트나감해. 세상의 슬픔은 얼마나 많은가, 내 슬픔은 얼마나 작은가 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알고 나면 나의 슬픔이 작게 느껴진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는 딸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신에게 납치당하자 상심한 나머지 곡물을 자라게 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 그래서 온 대지에 기근이 퍼진다. 인도 신화의 라마 신도 아내와 헤어지자 견디지 못하고 오열한다. 이 세상 누구도 신들조차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멈췄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나무처럼 된다.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모두가 평화로워 보인다.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우화가 있다. 한 남자가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다. 저의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의 삶도 저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꿀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지나친 부탁인가요? 남자가 밤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신은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 각자가 겪은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사원 마당으로 가지고 오라. 잠이 깬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남자는 매우 기뻤다. 이제 드디어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가 왔군. 그는 자신의 보자기를 들고 서둘러 사원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도 보자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다. 사원이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겁이 났다. 사람들이 그의 것보다 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웃던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밝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더 큰 보자기를 어깨에 지고 가고 있었다. 남자는 망설였지만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말했다. 그대들의 보자기를 모두 펼쳐놓으라. 모두가 보자기를 펼쳐놓자 그 음성이 다시 말했다. 이제 서로의 내용물들을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보자기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들을 알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달려간 것이다. 이 남자 역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을 고를까봐 서둘러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뛰어갔다.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불행에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불평하는 기도를 멈췄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 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환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여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환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한 대학생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호족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1년을 보냈다. 원주민 집단을 관찰하고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한 인디언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들의 오두막에서 생활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나바호족 인디언의 전반적인 삶을 공유했다. 그 가족 중 할머니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서로 나눈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부족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그 젊은 여성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 모두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워했다. 그녀가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따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의 풍파로 거칠어진 주름진 손을 여학생의 두 뺨에 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두 사람의 관계가 부러운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온 과정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나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관계. 그 대학생은 아마도 처음에는 학술 연구자의 냉정한 자세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부족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사랑, 이해, 공감의 공통점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가슴. 그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영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내가 인도에서 수크데브 바바지의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멋진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타인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꾸미거나 과장된 진심을 보이는 이들과 달리 그는 나를 대하는데 조금의 가식도 없었다. 다정했지만 굳이 내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또한 그의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본연의 나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을 때는 진정으로 웃고 반길 때는 진정으로 반겼다. 우리는 아침마다 겐지스 강가에 앉아 있곤 했는데 바바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나와 달리 그의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배회하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의도나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다. 한 번은 근처 오래된 유적지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내가 들고 간 낡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잔디밭을 뒤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수크데브 바바지는 2미터가 넘는 긴 머리카락을 둘둘 말아 올린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지탱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토끼풀 사이에서 은색 버튼을 발견하고는 나보다 더 기뻐했다.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 이참에 네잎 클로버를 찾자고 제안하자 바바지는 다시 반시간 넘게 몸을 기역자로 만들고서 어린아이처럼 풀밭을 훑고 다녔다. 자기 얼굴에 몇 배나 되는 구멍난 붉은색 터번으로 감싼 머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서. 그때 찍은 사진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에게서 어떤 설법이나 진리에 대한 강론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는 내가 새 책을 출간하거나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뤘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럼으로써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좋아지게 만들었다. 어리석고 짓궂기까지 한 제자에게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큰 행운이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수크데브 바바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 안에 심어 놓았다. 판단보다는 온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어떤 사상과 지식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행운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뙤약볕 아래 길가 과수원에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해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 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접변과 두음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 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